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이로써 윤 당선인의 18개 부처 인선 발표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서울대 출신 60대 남성, 서육남 인선이란 말이 나오고 있죠. 국민통합을 위한 인사로는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도 거쳐야 할 텐데요. 갈 길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론스타 의혹, 그리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역시 자녀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극심한 정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위한 소통과 협치가 절실한 때 곳곳에 암초가 가득합니다. 4월 14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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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쓰리 쓰리 H 지압 침대 어깨 쓰리 쓰리 허리 쓰리 쓰리 H 지압 침대. 의료용 진동기는 3H 지압 침대. 의료기기 광고 심의 피해. 역동적이면서도 우아하게, 기술은 미래적이지만 클래식의 품격을 잃고 싶지 않았던 전기 세단의 꿈, 불가능이었을까? 천만에 가장 화려하게 이루어지다. 메르세데스 벤츠 최상위 전기 세단, The new EQS.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오가네요. 스틸 1번가. 축하합니다. 한국자동차 전문기자협회와 한국자동차 기자협회 선정 올해의 픽업, 올해의 유틸리티 렉스턴 스포츠. 이관한 기념 이벤트도 만나보세요. 1년간 월 1만 원만 납입하는 초기 부담 제로 할부부터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는 10년 자동차세 특별 지원까지. 4월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과거의 정치사에서부터 현재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6.1 지방선거 후보자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권용혁 안동시장 예비 후보를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인철의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시작합니다. 오늘도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 스튜디오 직접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가 6.1 지방선거 특집으로 매주 꾸미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에는 우리 지역의 도지사, 교육감, 시장, 군수 다 알아봤어요. 네. 예. 이 중에서 이제 확정된 곳이 있죠. 이제 도지사 같은 경우는 경북도지사는 예. 중앙당에서 공천이, 국민의힘 공천이 확정이 최종됐습니다. 그렇죠. 예, 네. 최종 확정. 자, 오늘은 그럼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각 정당마다 이 공천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데요. 이 공천 상황과 또 우리 지방의회의 공천 제도가 어떤지 좀 살펴보고요. 네. 앞서서 간략하게 지금 오늘이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어떤 내용으로 합의를 했는지 네.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속보가 떴더라고요. 네. 예. 자, 그 내용까지. 자, 그러면 이틀 전이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합의를 했었고, 오늘 오후에 이제 발표가 된 거예요. 네. 예. 자,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 네,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당장은
이 광역의원 정수는 예. 조금 더 늘리기로 했다. 예. 경북으로 보면 경북도의원이 그 인구 하한선 때문에 경북도의원이 줄어드는 지역이 예. 3곳 예상이 됐는데 예. 성주, 울진, 의성 이곳들의 경우에 지금 도의원과 같은 광역의원 숫자를 전국적으로 좀 늘리기로 하면서 네. 경북 지역은 이 도의원 정수는 총합 60명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이 보이는 합의가 있고요. 예. 두 번째 합의한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선거 진행 중에 제안을 했던 내용이었죠. 중대선거구제 도입. 예.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법안을 만들어서 지금 당장 실시하진 않지만 여야가 좀 합의해서 시범 실시하겠다. 그러니까 시범 실시 지역은 예. 이 수도권 지자체와 그리고 뭐 영남과 호남의 개수를 지정해서 시범 실시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지역은 예.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일단 내일 오전까지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좀 내일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세 번째가 예. 이 내용도 중대선거구제와 관련이 있는데요. 그동안 보면 경상북도의 기초의원 선거구는 경상북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안을 짜서 경북도의회에 안을 제출합니다. 예. 그런데 4년 전, 8년 전, 12년 전에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는 3인 선거구와 4인 선거구가 다수 포함된 안을 줬는데 경북도의원들이 예. 이걸 쪼개서 2인 선거구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예. 이거는 법적으로 금지시키겠다. 선거구 그래요? 획정위가 3인 이상 낸 안은 무조건 삭제할 수 없도록 예. 바뀌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선거구에서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 있었던 곳을 네. 그걸 쪼개기로 했었는데 네. 이제 쪼개기 금지다. 네. 무조건. 예. 3, 4인 그대로 가는 거고. 자, 이제 우리 지역만 보자면 경북 도의원 60명이었는데 네. 그대로 60명 정수는 유지되고 네. 원래는 좀 한 3명 정도 삭감이 예상이 됐었는데 네. 3명에다가 더 줄어들 더 여지도 줄어들 수 있었는데 네. 그 전체 전국적으로 도의원들을 광역의원을 정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네. 경북은 결과적으로는 그대로 정원 유지 60명. 예. 그리고 지난 그 대선 말미에 나왔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약속했던 그 중대 선거구제 도입하겠다. 뭐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서 중대 선거구제는 사실상 뭐 여야가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이 절충을 한 상태네요. 그렇죠? 예. 11개 선거구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 네. 아직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확정이 안 됐고 수도권이 8군데고 네. 영남 하나, 호남 하나, 충청 하나 이렇게 네. 시범적 도입하겠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속보가 뜬 거였고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는 전체적으로 뭐 영향 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 기초의원 선거구가 어떻게 짜여질지 예. 이게 뭐 선거를 뛰고 있는 후보자들도 중요하고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인데 예. 일단 영남은 시범을 한 군데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우리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선거구 획정위가 냈던 안을 쪼개는 방식 제가 한 가지 일예로 말씀드리면 예. 안동 같은 경우에도 4년 전에 선거구 획정위에서는 3인 선거구 2곳으로 낸 안을 2인 선거구 3곳으로 쪼갰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요. 예. 만약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4년 전과 똑같이 3인 선거구 2개를 제출하는 안을 낸다면 예. 이걸 2인 선거구 3개로 쪼개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예. 일단 이렇게 그나저나 선거구 획정 이거 빨리 돼야 되잖아요. 네. 도의원. 이거 언제 될 것 같아요? 이미 경상북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는 나름의 안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미? 그런데 예. 국회에서 예. 이 광역의원 선거구가 정해져야 거기에 맞춰서 그렇죠. 안을 내기 때문에 국회에서 내일 여야가 합의로 통과가 되고 나면 다음 주 중에는 그래요? 경북도에서도 선거구 획정위 안이 나오고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공천 상황을 좀 보죠.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공천 신청 접수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광역의원 면접 심사를 어제 그리고 내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역의원, 네. 그러니까 도의원 어제 했고 이미 네. 일부 9개 시군 했고요. 네. 내일
14개 나머지 시군 있을 예정이네요. 면접이. 네. 그리고 기초단체장 예. 공천 신청한 사람들의 면접은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예. 기초의원, 시의원, 군의원들의 경우에는 광역의원이나 기초단체장은 경선이 원칙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그렇지만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경선을 하자니 기초의원들에 대해서 시민들도 정보가 별로 없고 예. 당원들도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예.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경북 지역 같으면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아주 중요하게 반영이 된다. 이렇게 그래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광역의원 같은 경우는 면접이 어제와 그리고 내일 이렇게 있고 기초단체장 시장 군수입니다. 네. 그 면접이 다음 주에 있다고요. 18일, 19일 이틀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의 뜻이 네. 그대로 좀 반영될 가능성이 많은 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상. 예.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 지금 사실 시장 군수 공천 경쟁률 상당히 높죠? 대부분 한 4명, 5명 정도는 다 나온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4, 5명씩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그런데 민주당의 어떤 좀 변화된 게 좀 있습니까? 후보 우리 지역에. 현재까지는. 지난주 우리가 저 인미애 도의원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아직 결정이 안 됐죠.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의성 군수로 나올지. 경북 도지사로 출마할지. 예. 도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철우 현 지사가 출마 확정이 됐고 네. 후보가 된 거고 민주당에서 후보를 안 낼 수도 있는 겁니까? 안 낼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 낼 가능성 없고. 장세호 경북도당 위원장이 만약 후보가 없다면 내가 출마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이 국회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인데 17개 광역단체장 후보를 안 내는 일은 그렇죠. 거의 없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자, 공천 과정에서요. 벌써부터 뭐 잡음이 들려오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잡음이에요? 네. 우리 지역과 관련된 일이라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서 기초적인 자격 요건 심사 과정이 있습니다. 공천관리위원들이 당원 당규상 그리고 공천관리위원들이 합의한 내용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몇 가지 이 공천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범죄 기록.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 이제 처벌과 국민 여론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 윤창호법 제정 이후에 음주운전한 사람은 무조건 공천 배제한다. 라고 하는 조항이 있고요. 아, 그래요? 네. 무조건 예외 없이요? 음주운전한 사람은 공천 안 된다. 이게 다 뭐 광역의원, 기초의원, 무조건. 시장 군수 다 똑같습니다. 모두 다 똑같고. 그런데 그 윤창호법 제정 이유가 아니라면 2015년 이전에 이전에 음주운전 한 것이 3번 이상이 아니라면 이걸로 탈락시키진 않는다. 2015년이 기준점이 되겠군요. 2015년 이전에 2번까지는 괜찮네요. 2번까지는 괜찮고. 그런데 2015년 이후에 음주운전 적발이 된 경우는 공천에서 배제한다. 한 번도 안 된다. 그렇죠. 15년 기준으로 해서. 자, 그렇고 이제 범죄 기록, 이 음주운전에 관한 이런 잡음이 있다고요. 그 음주운전은 과거의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상세히 시켜주는데 국민의힘의 당규상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또는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성범죄 이런 몇 가지 규정한 범죄들에 대해서는 만약 재판에 넘겨지게 된 상황이면 쉽게 말하면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하면 당원권이 정지가 된다. 아, 그래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게 당규에 포함되어 있는데 당원권이 정지가 되면 사실 공천 신청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당원이 아닌데. 그런데 이번에 의성군수 공천 신청 과정에서 김주수 의성군수가 지금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인데 이 공천 신청 접수를 받았다라고 해서 공천 경쟁자인 최유철 전 의성군의 의장이 이걸로 문제 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문제 제기 할 만하네요. 할 만하죠. 당규상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인데 그렇죠. 기소를 당한 거니까 재판 중이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그렇지만 당규에 또 이런 예외 조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외가요? 뭐 어떤 예외?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불가피한 사유로 네. 판단할 수 있도록? 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걸 당원권 정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서 공천위에 네. 재량권을 줬군요. 재량권을 줘서. 근데 이게 의성군뿐만 아니라 옆 동네인 군위군의 경우에도 지금 김영만 군위군수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2심까지 유죄 판결이 받은 상황입니다. 지금 30만 남겨두고 있는데 만약 어느 한쪽은 공천을 주고 어느 한쪽은 공천을 주지 않고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공천 과정에서 좀 이 공정성, 객관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좀 어떻게 판단할지 앞으로도 지켜봐야겠고요. 우리가 공천에 참여하게 되면 만약 공천에서 탈락하게 되면 무소속으로도 출마를 못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거는 컷오프 되면 무소속 출마 가능합니다. 컷오프가 되면 경선 후보자로 참여를 해서 경선을 치러서 떨어지면 탈당 후 무소속 출마가 안 되지만 공천 신청했다가 배제가 되고 경선에 참여하지 않으면 또 무소속 출마가 가능해지니까 선거 구도도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김주수 군수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공천위에서 안 된다, 컷오프 시켰다 그러면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현재까지는 높네요. 그렇죠? 있어 보입니다. 김영만 군위 군수 옆 동네긴 하지만 거기는 2심까지 재판 판결이 났는데 공천 신청을 한 상태죠 지금. 접수가 됐고요. 여기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될지. 이 두 가지가 엮여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은 없나요? 재판 중이거나. 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 봉화 군수나 거기는 불출마했고. 불출마했고 그리고 울진 군수의 경우에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벌금 80만 원형을 선고받아서 이것과 좀 무관한 상황이고 확정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또 적용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 군위와 의성 두 지역이 좀 엮여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얘기할 만한 거리가 이제 국민의힘의 기초 자격 시험이잖아요. 여기 왈가왈부 찬반 양론이 지금 많은데 벌써 이번 주 일요일이네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안동 같은 경우는 저 과학대학에서 치르고 영주는 이제 제1고에서 치른다고 하는데 한 600여 명 응시한대요. 꽤 많습니다. 이제 시험을 치르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천용길 기자가 지난주인가요? 그 지역구 의원 있고 비례의원이 있잖아요. 기초의원 중에.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는 가산점을 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시험을 보고 탈락시키는 게 아니라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는. 근데 비례의원, 기초의원, 비례의원 같은 경우는 시험 못 보면 여기서 그냥 탈락이에요. 그렇죠? 탈락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네요. 기초 비례의원의 경우에는 3등급 이상을 받아야 되고요. 3등급. 광역 비례의원은 2등급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요? 그 혹시 점수도 나와 있나요? 100점 만점에 3등급. 이게 상대평가입니다. 우리 수학능력 시험과 수능 시험과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0점 맞아도 통과될 수 있고 80점 맞아도 떨어질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거네요. 현재까지 놓고 보면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이 기초의원이든 광역의원이든 지역구 후보자의 경우에 일정 부분 가산점만 주지 이 정치인의 덕목에서 이렇게 시험을 치르는 결과를 가지고는 별로 의미 있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 경북 지역의 공천관리위원들의 좀 생각입니다. 때문에 비례대표 선거에서만 일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 정치인들의 주 역할이 객관식 시험을 쳐가지고 점수를 얼마나 획득하는가. 특히 정치적 이슈는 객관식으로 풀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 치르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지 아닐지도 좀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그럼 오늘 내용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정당 공천 제도에 대한 찬반 입장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부정적인 측면은 우리가 좀 보고 있다시피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됐을 때 후보자들이 특정 정당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정당 공천 제도를 또 폐지하자니 긍정적으로 본다면 앞서 제가 범죄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공천 관리 과정에서 좀 걸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때문에 정당 공천 제도가 우리가 비판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게 낙하산으로 공천한다. 예. 이런 게 없으려면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활동을 열심히 해온 사람들에 대해서 정당이 꾸준히 관리하고 평가를 좀 해주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자리를 선거철에만 이렇게 공천 심사를 열심히 하잖아요. 예. 근데 선거 끝나고 AS는 잘 안 해줍니다. 맞죠. 예. 네, 예, 이 부분들에 신경을 좀 쓰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예. 지역 자체적으로 정당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도 좀 법률적으로 허용이 된다면 특정 하나의 정당에만 쏠리는 현상을 제도적으로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부정적, 긍정적 측면.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 아마 생각들이 다르실 겁니다. 이거 공천해야 된다. 아유,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을 텐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만 고르라면 우리 천 기자님은 정당 공천제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있어야 된다. 네, 이것마저 없으면 유권자들의 선택하는 필터가 아주 중요한 기준 그렇죠. 하나가 사라지다 보니까 있긴 있어야 되는데 보완은 꼭 필요하다. 그렇죠. 부정적인 측면은 좀 보완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편집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이거 마스크 끈이 끊어졌네. 어떡하지? 이거 쓰실래요? 새 건데. 감사합니다. 모르는 사이지만 서로 배려하고 유모차. 계단 위험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도움 주고. 여기 착한 빵집 돈 찔러러 왔어요. 진짜요? 너무 감사해요. 방식은 다르지만 함께 응원하고. 사진 보낼 땐 이걸 누르시고 찬송. 이제 알겠네. 고마워요. 세대는 다르지만 소통을 이어가는 우리. 존중과 배려가 우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8분 39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6일 지방선거가 오늘로 꼭 4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어제 권영길 후보에 이어서 오늘은 권용혁 안동시장 예비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권용혁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권용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자기 소개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순토박이 안동 사람입니다. 안동에서 태어나 서부초 경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안동대학교에서 민속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사회활동으로는 체육 분야에서, 정치활동으로는 보수정당에서 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안동시 체육회 사무국장과 안동시 축구협회 회장을 지냈고 안동시 생활체육회, 안동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을 지내면서 안동체육을 꾸려왔습니다. 예.
정치활동으로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안동시 당협 사무국장과 김강림 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했습니다. 현재는 국민의힘 경북도당 부위원장으로 최근 윤석열 국민캠프 경북선대위 수석부위원장과 안동시 조직총괄 본부장을 맡아 경선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네. 특히 본선에서는 윤석열 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통합본부 안동총괄 본부장으로 대선 승리의 이력을 감당했습니다. 이외에도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대구경북 부위원장과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지방분권정책 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권용혁 후보 안동 토박이에다가 사회활동 이제 주로 체육 분야에서 많이 하셨고 정치 분야에서는 김광림 전 국회의원 보좌관 또 윤석열 캠프에도 참여를 하신 후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요? 네, 한마디로 안동의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치 혁신, 행정 혁신, 안동 미래 준비를 하고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안동의 위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안동은 중형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안동 대도약 청사진과 실행 전략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안동 미래의 위기입니다. 네. 두 번째는 안동 대도약 청사진과 실행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할 주체인 공조직이 일은 해서 뭐하나라는 점에서 대시민 행정 서비스 위기입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선거철만 되면 안동의 미래보다는 이권과 자기 이익에 기반한 패거리주의가 행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입니다. 일명 선거 브로커의 우전형 선거와 패거리주의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통합의 정치 문화를 실종시키고 있습니다. 선거 공신들에 의해 공조직인 행정조직이 흔들리고 인사권이 훼손되고 공정한 사업 집행에 흠집이 생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위기 앞에서 시민들께서는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저는 시민의 요구와 명령을 따르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동의 뭐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자 이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출마하게 되셨다는 말씀이시고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된 나만의 장점이 있다면 뭘 들 수 있을까요? 네, 정치 혁신, 행정 혁신, 안동의 미래 준비라는 과제를 달성을 위한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들고 싶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안동 정치 혁신이라는 대의를 저버리고 선거 브로커들과 결탁하고 그것에 우선한 선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당원 중심 시민 주도의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조직해 당원 승리, 시민의 승리의 캠페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예. 다음으로 스스로 나서기보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을 수용해 안동시 행정을 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일은 할 수 없고 똑똑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일을 할 우수한 안동시 공직자들의 실행력을 배가시키면서 그에 따른 보상을 줘야 합니다. 특히 적극 행정을 위한 어려움과 외압에는 버팀목이 되어주고 바람막이가 되어야 하며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가 안 될 시에는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하나씩은 허물은 있고 또 하나씩은 빛나는 장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사람에 대함에 있어 지위 고하와 부의 유무와 관계없이 교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에 대한 수용성이야말로 안동시장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좀 쑥스럽습니다만 저는 수용성과 포용성은 갑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예. 수용성과 포용성은 갑이다. 예. 이것이 바로 네. 나만의 장점이다 하는 말씀이시고 예. 현재 안동시가 갖고 있는 현안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 한 가지를 들라면 뭘 들 수 있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동댐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규제 완화입니다.
현재 안동댐 주변은 안동시 전체 면적의 약 15%가 46년간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전주시보다 크고 수원시의 2배의 규모입니다. 안동댐 주변 주민들은 논밭에 격투 하나 하기도 힘들고 집을 짓기도 어렵습니다. 현 권영세 시장님도 수년간 노력해 오시고 있고 김영동 국회의원도 국회 차원에서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동댐 자연환경 보전지역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안동의 관광산업, 스포츠 레저 산업도 원활하지 않을 것이며 안동의 동북쪽인 도심은 건역과 용산 건역 발전에도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동시 차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영동 국회의원과 경북도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안동댐의 현안 가운데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 완화가 가장 큰 과제다라는 말씀이시고 핵심 공약 한 가지만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예, 저는 경제에서 복지까지 여러 분야의 세부 공약이 있습니다만 꼭 한 가지만 소개한다면 규제와 문턱을 낮게 시민에게 예스로 답하는 행정 서비스 혁신입니다. 안 된다보다 된다라고만 답하는 행정, 안 되는 이유보다 되는 길을 찾아 안내하는 행정 서비스 실현을 우선해 두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빠른 교통 접근성과 미래가 있는 안동입니다. 현재 도심과 신도청 도시간 10분간 이내로 도로망 구축과 신공항을 연계해야 하고 수도권과 동남해안권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SOC 사업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백신, 대마, 생명산업 육성, 문화관광 콘텐츠 산업과 스포츠 레저 산업 육성, 청년, 여성, 어르신들께 행복도시 건설입니다. 또 교육 중심 도시로서의 명성을 회복해 미래가 있는 안동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 7대 분야 40여 가지 세부 공약이 있다. 이 중에서 행정 서비스를 혁신하겠다. 이걸 제일 1순위로 하겠다. 안 된다기보단 된다라고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자, 안동시장 권용혁 예비후보를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안동시정을 좀 평가해 보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먼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권영세 시장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난한 시정이라고 하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동성, 활력이 있는 시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수한 안동시 공직자들이 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 공신들의 인사권 관여와 이권 개입을 근절시키고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무난하지만 역동성이나 활력이 있는 시정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 향후에 이제 안동시장이 되신다면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이끌어 나갈 생각이신지요? 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 혁신, 행정의 혁신, 안동 미래 준비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혼탁한 정치 문화, 선거 문화가 시민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행정을 혼탁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안 된다보다 된다고 답하는 행정, 안 되는 이유보다 되는 길을 찾아 안내하는 행정 서비스를 실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동 미래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 안동 역사부지를 활용한 기관과 직객시설 유치, 특화된 주거단지 조성, 강변 탈춤 축제장과 도심 1차 사업 추진입니다. 농업 기반 시설 확충과 스마트팜 시범단지 조성과 청년 농업인 육성, 농산물 유통 마케팅 지원 강화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공공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추진, 문화예술 체육인재 육성과 활용 등 미래 인력 양성을 시책 기획과 발굴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지역민과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전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안동 시민 여러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께 힘내시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안동 시민들의 힘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에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로 응답하는 행정 서비스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선거 브로커에 휘둘리지 않고 사심 없이 안동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후보, 신의가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후보 권영력을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과 상식, 정의와 신뢰를 지키고 오만과 독선, 욕심 없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되면 한 번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용혁 안동시장 예비후보를 만나봤습니다. 후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인철의 시사경제 시작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인철 소장님께서 이제 이와 관련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하는 총재가 없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인상이 가능하겠는가? 동결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고 물가 상승 심각하고 또 미국도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할 거다. 우리도 올려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는 금리 인상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하는 총재 부재 속에 이제 금통위원 6명 전원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예. 자, 이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연 1.5%가 됐는데요. 지난해 8월, 11월, 그리고 올해 1월과 4월입니다. 8개월 새 1%포인트 금리가 올랐습니다. 예. 이유는 크게 한 두 가지로 분석이 되는데요. 우선 이제 4%대로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한 고육 지책이었다라는 겁니다. 기재부가 이제 인수위 업무 보고했는데 올해 성장률은 3%를 밑돌고 물가는 연 4%로 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예. 정책 당국자가 올해 물가 4%선 전망은 정말 충격적인데 그러나 오늘 한은의 전망도 비슷했습니다. 이른바 저성장 고물가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예. 두 번째가 미국의 공격적인 긴축 행보입니다. 미국은 지금 41년 만에 최악의 물가입니다. 다음 달부터 두 번이나 50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한은 입장에서는 선제적 차원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다 이제 1,800조를 넘어선 가계부채, 이른바 이제 회색 코끼리, 이 누적된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예.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번에도 또 올렸다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나라가 이제 뭐 4%대 금리 인상, 4%대 이제 물가가 뛰어오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미국이나 뭐 유럽 이런 데는 또 훨씬 더 심각하죠. 뭐 8%대인 것 같던데요. 그쪽은? 그렇습니다. 미국은 8%를 그렇죠. 넘어서서 예. 41년 만에 최악의 물가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를 안 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이제 1.5%가 된 겁니다. 이게 그 코로나 이전 수준하고 똑같은 거죠? 그때도 1.5였죠. 예, 이제 같은 수준으로 인상이 된 건데. 자, 문제는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 더 올릴 것인가? 올린다면 어느 수준까지 더 올릴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이제 국내 경제 회복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네. 따라서 이제 앞으로의 통화정책 완화 정도도 이제 적절히 조정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물가 뛰는 한 금리
추가 인상은 불가피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시장에선 연내 적어도 2차례 이상 올려야 한다. 그러면 연말 기준금리는 최소 연 2% 이상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오늘 한국경제연구원은 더 파격적입니다. 연말 가면 우리 금리는 연 2.86%까지 올려야 한다. 예. 이제 지금 미국 달러와는 달리 우리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닌 만큼 예. 이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이 나타나면 셀코리아가 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 근데 미국은 뭐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와 이제 폭이 물론 변수입니다만 3월 첫 금리 인상한 이후에 연내 6차례, 내년까지 10차례 내외에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이제 빅스텝 50베이시스 포인트 2번 정도 오르면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같아집니다. 예. 자,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최소 2% 정도까지는 오를 것 같다.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예상인데,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해 8월 또 11월 올해 1월 그리고 지금 4월 이렇게 해서 4번에 걸쳐서 1%포인트 기준금리가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물가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 올리는 거 이해는 가는데 기존에 대출을 많이 받은 분들, 이런 분들 걱정이 많이 커지실 텐데, 자, 그럼 이러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어느 정도나 더 커질까요? 그렇습니다. 이 은행의 대출 금리는 한원의 기준금리, 그리고 여기에다가 은행 자체 가상금리, 이른바 이제 영업비밀이라고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가상금리가 더해집니다. 예. 그래서 최근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 고정금리, 혼합형의 경우에는 최고 6% 중반까지 치솟아서 조만간 7% 시대가 도래할 수 있는데요. 예. 여기 기준금리만 8개월 새 1% 올라서 도대체 가계이자 부담이 얼마나 느느냐.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는 1,862조 원이고요. 예. 이 가운데 76%, 3명 중 이제 4명 중 3명이 변동금리,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제 대출금리가 딱 기준금리 인상폭만큼만 올랐다라고 가정하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연간 13조 원 가까이 늘어나게 되고요. 예. 이걸 대출자 한 명당 좀 나눠보면 이자 부담은 한 연간 64만 원 남짓 정도 부담이 더 커집니다. 64만 원. 예. 그런데 문제는 가계 이제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면 소비는 제약되죠. 그렇죠. 소비는 둔화되고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가계 이자를 이제 감당하지 못할 경우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올랐으니까 내가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리도 그냥 똑같이 1%포인트만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맞습니다. 은행은 거기다 가상금리를 더 더하니까요. 예. 가상금리도 오르고 또 앞으로 뭐 전망치도 반영되고 하니까 훨씬 더 오르는, 그래서 뭐 1%포인트가 아니라 3%, 4%포인트까지도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자 은행권의 가계대출 사상 처음으로 넉 달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한국은행의 3월 가계대출 잔액을 봤더니 한 달 전에 비해서 1조 원이 줄었습니다. 네. 가계대출이 이제 지난해 12월부터 넉 달째 줄고 있는데요. 이게 사상 처음입니다. 예. 대출 용도별로 보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은 늘고 있는데 이 신용대출이 줄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가 둔화되고 있지만 이제 전세 관련 자금 수요 늘고 있고요. 예. 또 집단 대출 취급도 이제 증가했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런 가계대출 감소 추세가 과연 4월까지 이어질 것이냐, 이 부분은 불분명합니다. 지금 뭐 차기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공약도 있고요. 여기에다 은행들이 3월 들어서 가상금리를 내리고 또 대출 한도를 이제 증액하는 방법으로 대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금리 상승기에, 인상기에 가계대출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월, 그러니까 전달에 비해서 이제 1조 원이나 가계대출이 감소했다는 말씀. 그래서 넉 달 연속 가계대출은 감소하고 있다. 글쎄요, 그 제 기억으로는요, 한 10년 내에 이렇게 계속해서 가계대출이 감소한 적이 없었죠. 항상 올라갔던 것 같은데요, 가계대출은. 맞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런 상황이고, 자, 유가 얘기 좀 해볼까요? 뭐 유가 급등, 원자재 값 급등, 뭐 이런 영향으로 수입 물가 지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가 이제 7% 넘게 오르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수출입 물가 지수는 한 달 전보다 7.3%나 뛰었습니다. 네. 이게 197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데요.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35%가 뛴 겁니다. 예.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유가인데요. 지난달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은 이제 국제 유가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뭐 기계 장비 제외하고는 모든 수입 물가가 다 올랐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이제 두바이유, 중동산 두바이유 월 평균 가격이 지난달에 배럴당 110달러입니다. 네. 한 달 전보다 20% 넘게 오른 게 영향을 미쳤는데 문제는 이제 수입 물가 상승분이라는 게 시차를 두고 국내 이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당분간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번에 여행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정부가 코로나 확산 이후 2년여 만에 전 세계 국가 지역에 대한 특별 여행 주의보를 해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제 2020년 3월 23일이었죠. 전 세계 모든 곳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특별 여행 주의보를 적용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매달 계속해서 이걸 연장해 왔는데요. 그러나 이제 2년 넘게 유지되던 이런 특별 여행 주의보가 이제 오늘부터 완화가 됩니다. 예. 오늘부터 이게 풀리면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와 같은 22개 나라, 괌, 사이판과 같은 2개 지역은 여행 경보 1단계로 낮아지게 되고요. 예. 또 괌, 사이판 제외한 미국의 본토,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129개 국가는 여행 경보 2단계로 분류가 됩니다. 예. 1단계는 여행 주의, 2단계는 여행 자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풀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물론 뭐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26개국은 특별 여행 주의보가 유지가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국가별 여행 경보 조정에 대한 상세 내역, 최신 안전 정보는 외교부 이제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입니다. 또 모바일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여행 정보가 이렇게 4단계가 있군요. 1단계 주의, 2단계 자제, 3단계 출국 권고, 예, 4단계 여행 금지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 이제 1단계, 2단계로 이렇게 하향 조정됐다는 소식 오늘부로 나와 있고. 자, 마지막 이슈 볼까요? 최근 들어 20대를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보험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허위로 보험금을 뭐 더 많이 타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금감원이 지난해 적발한 이제 보험 사기 금액이 무려 9,400억 원이 넘어서 1년 전보다 5% 늘었습니다. 적발 금액은 지금 3년 연속 매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적발 인원은 97,000여 명으로 오히려 1.2% 줄었지만 1인당 적발 금액은 970만 원으로 6.3% 늘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20대 보험 사기 비중이 점점점 이제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2019년만 하더라도 20대 보험 사기 비중은 15%에서 지난해 19%까지 뛰었습니다. 20대 보험 사기는 대부분 이제 자동차 보험 사기에 이제 기인하는데요. 고의 충돌이나 음주 무면허 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등이 이제 주요 대표 사례인데 실제로 뭐 SNS를 통해서 단기 고액 알바를 가장해서 보험 사기를 공모하는 모집하는 사례가 이제 계속해서 적발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보험 사기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럼요. 선량한 이제 다른 운전자의 보험료를 올린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범죄 행위고 잘못하다가 자기 몸 또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거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시사경제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